상견례 시작 5분 만에 딸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4시간 동안 준비한 자리였지만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상대 부모의 말 한마디, 그 속에 담긴 진심. 35년 은행 생활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정희, 올해 60입니다. 35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말단 행원으로 시작해서 지점장까지 올라갔죠. 작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대출 상담을 하고 보증 문제를 다루고 사기 피해 사례를 처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말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읽는지, 조건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건 보증을 잘못 써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라고, 친척이라고, 가족이라고 믿고 보증을 섰다가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렇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신호가 있었다는 것을. 다만 그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박서연, 올해 31살입니다. 대기업 마케팅팀 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독립적이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가 24살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서연이가 집에 왔을 때 기억납니다. 저에게 용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고. 서연이는 그 말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7년 동안 서연이는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매달 월급의 60%를 통장에 넣었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갈 때도 안 갔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사지 않았습니다. 옷도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회식도 최소한만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7년을 모아서 1억 2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그 금액을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당장 쓰고 싶은 게 많다고 하는데 서연이는 달랐습니다. 목표가 확실했습니다. 언젠가 결혼도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니까 지금 준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은행원인 제가 봐도 대단한 저축 습관이었습니다. 서연이가 28살 때 준혁이를 만났습니다. 중견 IT 기업에서 일하는 개발자였습니다. 서연이보다 2살 위였습니다. 회사 협업 프로젝트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관계였지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1년쯤 사귀었을 때 서연이가 준혁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차분했습니다. 서연이를 대하는 태도도 따뜻했습니다. 저와 남편에게도 정중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년을 사귀었습니다. 그동안 준혁이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서연이도 차장이 됐습니다.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준혁이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음이 많아졌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작년 가을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준혁 오빠가 프러포즈했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양쪽 부모가 만나서 결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한정식 집으로 정했습니다.
조용하고 품격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서연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준혁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냐고. 좋은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한테도 잘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5년 은행 생활이 가르쳐 준 것. 진짜 모습은 중요한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희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한정식 집은 조용하고 깔끔했습니다. 예약한 방은 창가 쪽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화장도 신경 써서 했고 옷도 여러 번 골라 입었습니다. 5분쯤 지나서 준혁이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단정하고 우아한 느낌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 정중했습니다.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다는 둥, 길은 막히지 않았느냐는 둥 가벼운 대화였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어머니가 서연이를 칭찬했습니다. 준혁이가 서연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한다고, 똑똑하고 성실하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준혁 씨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좋아한다고, 배려심이 많은 분이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서로 자식 자랑을 하는 평범한 상견례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차근차근 나왔습니다. 한정식답게 정갈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면서 준혁이 아버지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신혼집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중요한 문제니까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전세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전세가 위험하지 않냐고. 뉴스에 깡통 전세니 전세 사기니 매일 나온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일할 때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집을 사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생긴 직감이었습니다. 조언처럼 들리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출 상담할 때 고객들이 본심을 숨기고 돌려 말할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집을 사는 게 좋긴 한데 아직 자금이 부족하다고, 조금 더 모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합리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이가 1억 2천만 원을 모았지만 서울에서 집을 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조금 보탤 수도 있다고. 처음에는 도와주시겠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저희도 사업이 어려워서 많이는 힘들다고. 그래도 애들이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35년 은행 경력이 제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 대출 계약서에 애매한 조항을 넣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준혁이 어머니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혼수 준비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직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간소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면서요.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간소하게 할 생각이라고 복잡한 걸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건 서연 씨 쪽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고 저희는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겨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간소하게 한다면서 실제로는 대부분을 우리 쪽에서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조건을 제시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좋게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연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준혁이도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 일을 제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도 참았습니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경보음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계속 나왔습니다. 불고기,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정갈한 한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이 부모님의 말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쪽에 부담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가 신혼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해외여행을 간다고 당연히 보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도 서연이 신혼여행은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맞게 계획하려고 했습니다. 어디 정도 생각하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면 될 것 같다고. 동남아시아든 일본이든 아이들 마음대로 정하라고 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합리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최소한 유럽은 가야 한다고. 친구들도 다들 유럽 간다고. 그 정도는 해줘야 신혼여행다운 신혼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유럽 여행이면 최소 500만 원은 들 텐데 너무 당연하게 말하는 게 어이없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SNS도 하니까 좀 멋진 곳으로 가야 한다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신혼여행을 친구들한테 자랑하기 위해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은행에서 일할 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남들 앞에서 잘 사는 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실속은 없고 거칠에만 화려한 사람들. 결국 빚에 쪼들리다가 파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기 돈은 아끼면서 남의 돈은 함부로 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준혁이 부모님에게서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조금만 보탠다고 하면서 우리 쪽에는 큰 부담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집도 사라, 혼수도 준비하라, 유럽 여행도 보내라.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돈으로 자기 아들을 편하게 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럽도 좋지만 예산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아이들이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아버지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예산 타령하면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아끼면서 시작하면 나중에도 계속 아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투자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투자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업 투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본인 생활비를 쓰려는 사람들. 투자 수익을 준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갚지 않는 사람들. 준혁이 아버지의 말투가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준혁이 어머니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요즘은 보통 반반씩 한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혼식 비용만 반반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자 준비하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나머지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 혼수, 신혼여행 모두 우리 쪽 부담이었습니다. 결혼식 비용만 반반 내고 나머지 큰 돈은 다 우리가 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은행원 출신답게 숫자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집 구매 자금, 혼수 비용, 신혼여행 경비, 최소 2억 원은 들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7년 동안 모은 1억 2천만 원도 부족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한다고.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서 큰 금액은 힘들다고. 몇 천만 원 정도는 보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몇 천만 원. 정확한 금액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있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피하고 애매하게 말한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됐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갈비찜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좋았지만 저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가 준혁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명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팀장까지 올라갔지만 IT 업계가 요즘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수시로 구조조정이 있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바로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혁이도 미래가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아들 직장이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결혼을 앞둔 상견례 자리에서 신랑 쪽이 먼저 불안 요소를 이야기하는 건 이상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게 중요하다고.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서연 씨가 차장이니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준혁이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서연이가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부부 공동 대출 상담을 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남편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처음에는 같이 갚는다고 하지만 결국 아내 혼자 갚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부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남편 쪽 가족이 처음부터 며느리에게 경제적 책임을 기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가 서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워낙 능력이 좋으니까 준혁이도 의지가 많이 될 거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서연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능력이 좋다는 칭찬이 아니라 부담을 주는 말이라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준혁이 아버지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차장 월급으로 우리 아들이 고생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우리 딸 월급으로 자기 아들이 고생한다고요? 준혁이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준혁이가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거든요. 원하는 건 웬만하면 다 해줬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5년 은행 생활 동안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상대방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
며느리를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 뒷바라지할 도구로 보는 사람들, 보증을 잘못 써서 인생 망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이런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설마 가족인데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빚더미에 앉고 집을 잃고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절대 우리 딸을 그렇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7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 명품 하나 사지 않고 여행 한 번 안 가고 친구들 만남도 줄이면서 모은 돈, 그 돈이 누군가의 편한 삶을 위한 밑바탕이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살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서연 씨가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제 참을성이 끝났습니다. 우리 딸한테 책임감을 가지라고요? 7년 동안 1억 2천만 원을 모은 딸한테, 매달 월급의 60%를 저축한 딸한테, 친구들이 해외여행 갈 때 혼자 남아서 일한 딸한테, 그런 딸한테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5년 은행 생활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 애매하게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가 또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워낙 똑똑하니까 집안 살림도 잘할 거라고. 준혁이는 집안일을 잘 못하니까 서연 씨가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대놓고 며느리 역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준혁이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 아버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만 하셨어요. 준혁이 어머니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오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사라. 혼수 준비하라. 유럽 여행 보내라. 차장 월급으로 아들이 고생할 거라. 우리 딸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지갑으로 보신 거죠. 서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보증 잘못 써서 인생 망친 사람들 수없이 봤어요. 가족이라고 사랑한다고 믿고 보증 섰다가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요. 준혁이 아버지가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우리 딸이 7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세요? 매달 월급의 60%를 저축하면서 미래를 준비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줄이고 명품 하나 사지 않고 해외여행 한 번 안 가면서요. 준혁이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라고 성실한 거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게 좋은 일 맞아요. 하지만 그 성실함이 누군가의 편한 삶을 위한 밑바탕이 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ATM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서연이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가 서연이를 위로하려 했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저를 지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아내 말이 맞다고,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소중하듯이 우리도 우리 딸이 소중해요.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우리 딸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분들하고는 가족 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서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자고. 서연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일어났습니다. 준혁이가 서연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준혁이는 멍하니 서 있었고 준혁이 부모님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정식 집을 나오면서 서연이가 제 팔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서연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고, 옳은 결정이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차에 타서도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뒷자리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딸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출 때마다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서연이의 흐느끼는 소리만 차 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혹시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35년 은행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면 평생 이렇게 산다고. 처음부터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며느리를 ATM으로 보는 사람들은 결혼 후에도 똑같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아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도 혼자 있고 싶다는 말만 들렸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계속 고민됐습니다. 서연이가 4년 동안 사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결혼을 제가 막아버린 겁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이는 출근은 했지만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인사를 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퇴근해서 돌아와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을 차려놔도 먹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집 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남편도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가끔 제게 물었습니다. 서연이한테 먼저 말을 걸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선택이 옳았다고 설득해야 할까요?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서연이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준혁이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둘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저 때문에 헤어지려고 하는 걸까요? 2주일째 되던 날, 저는 정말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닐까? 준혁이 부모님과 한 번 더 이야기해 볼 걸 그랬나? 서연이 의견을 먼저 물어볼 걸 그랬나? 혼자 결정해버린 게 잘못이었나? 은행에서 일할 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출을 갚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 숫자와 서류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숫자로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3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저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늘 무표정이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살이 빠진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다고, 서연이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다고. 남편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연이도 이해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최악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회사 동료한테 이야기했나 봐. 준혁이랑 헤어졌다고 하더라.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헤어진 겁니다. 4년을 사귄 사람과,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과, 제 때문에 저는 딸의 연애를 망쳐버린 겁니다. 딸의 행복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딸을 지키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딸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은행원으로서의 판단은 옳았을지 몰라도 엄마로서는 실패한 겁니다. 서연이는 헤어진 이야기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조용해졌을 뿐이었습니다. 방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말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었습니다. 그저 방에 누워 있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연이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저를 원망하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기도 싫을 겁니다.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서연이와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딸은 평생 저를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순간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평소처럼 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한 달 넘게 거의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서연이를 봤습니다. 서연이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TV를 끄고 서연이를 봤습니다.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부엌에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장했습니다. 혹시 저를 원망하는 말을 할까봐 걱정됐습니다. 엄마, 준혁 오빠랑 헤어졌어요.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화났어요. 엄마가 왜 그러셨나 싶었어요. 서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화났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준혁 오빠도 당황했어요. 부모님도 그렇고요. 다들 엄마가 너무 심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비난했겠죠. 상견례 자리를 망친 사람, 딸의 결혼을 막은 사람. 한 달 동안 오빠랑 정말 많이 이야기했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부모님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오해라고 했어요. 그냥 아들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했어요.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계속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다는 걸요.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그런 요구가 있을 것 같았어요. 집 사는 거, 차 바꾸는 거, 명절 비용, 부모님 용돈 다 저한테 기대하실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셨으니까요. 자기는 편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5분 만에 보신 걸 저는 한 달 걸려서 봤어요. 처음엔 화났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서연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 대신 미운 사람 되어주신 거죠.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못 봤던 걸 엄마는 보신 거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넘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내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서연이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35년 은행 경험이 헛되지 않았네요. 사람 보는 눈. 저도 이번에 배웠어요. 남편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식구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한 달 넘게 쌓였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이가 밥을 잘 먹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서연이가 그동안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들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정신 차렸다고, 앞으로는 사람을 볼 때 더 신중하게 보겠다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정말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 딸이 누군가의 ATM이 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35년 은행 생활이 제게 가르쳐 준 것. 사람의 진심은 돈 이야기를 할 때 드러난다는 것. 처음부터 계산적인 사람은 나중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연이는 지금 다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회사 일도 잘하고 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는 저도 남편도 마음 놓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쪽만 희생하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하는 겁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을 지켜낸 것, 그리고 딸이 저를 이해해 준 것, 모두 다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정혜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상견례 5분.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진심은 숨길 수 없습니다. 특히 돈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희 씨는 35년 은행 경험으로 상대 가족의 본심을 꿰뚫어 봤습니다.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며느리를 ATM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딸은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옳았다는 것을요. 사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쪽만 희생하고 한쪽만 편하게 사는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끼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좋은 가족은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